지난해 겨울 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21살 여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3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도 바꿔가면서 만남을 피해왔지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사주겠다며 간곡히 요청하는 탓에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후 돌연 유서와 녹음 파일 하나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그곳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아버지를 만난 그날 대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현재 이 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이 됐던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이 숨진 여성을 대신한 이 어머님의 시점에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여성의 어머니에 따르면요.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이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외도가 이어졌고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성이 쭉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해왔다고 하는데 명절 같은 때 종종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전화번호도 바꿔보고 이리저리 만남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이 연락처랑 주소를 찾아내서 이 남편으로부터 번번이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다가 이 아버지가 딸한테 연락을 취해온 게 이 딸이 성인이 된 이후인 지난 2021년 12월 말이었습니다. 대학생도 됐으니까 밥 먹자라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건데요. 이 만남이 달갑진 않았는데 전 남편 쪽에서 며칠 내내 정말 밥 한 번만 먹자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통에 결국 딸과의 만남을 수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이후에 아버지가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면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 집에 데려가자마자 180도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딸도 아마 순순히 아버지 집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성적으로 신체 접촉을 이 딸에게 시도를 했고 당연히 딸이 거부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에 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짓을 하고도 경찰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란 표현은 제가 참 쓰기가 좀 그냥 친부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곧장 그날 그 사건 당일의 상황을 따져 물었지만 정말 충격적인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 정신병자구나. 너 미쳤어. 정신병자인데 네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한테 가다 그랬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버럭버럭 욕만 하고 끊는 거예요. 자, 21살 갓 성인이 된 친구가 이제 친부란 자한테서 저런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이 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장의 유서를 남기고 말이죠. 그 교수님 그 유서에 대한 뭐 유서 내용 좀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 아버지의 성폭행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친부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딸과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범행을 갖다 부인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20대 이 딸의 이거 입장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보는데 재판 도중에 저는 직계 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체 얼마나 피해자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면서 엄마가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친상간 피해에 있어서의 그 범행 주체가 친부인 그런 경우가 가끔씩 아주 천인공노할 그럴 일인데요. 이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좀 친족 강간 뭐 이런 걸 조금 기대하셨던 모양인데 이게 기소 과정에서 조금 강제추행 뭐 이렇게 됐었다면서요. 그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친족 간의 성폭력이 적용이 돼야 그래야 이제 참 세상을 떠난 딸의 억울함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야 강제추행이 적용됐다는 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강제추행을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도 그대로 이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건데 저도 뭐 제가 기록을 보진 못했지만 이게 뭐 일부러 봐줬다 이럴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부분과 또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거를 이 성폭력의 어떤 시도가 실패한 끝에 강제추행에 그쳤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분이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는 바로 친족 성범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형이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이나 재판에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닌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친불환자가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또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 이 전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너를 죽이겠다. 뭐 목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어머니는 여성단체 지원을 받아서 쉼터로 이주해서 그곳에 생활을 했고요. 판사가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구속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부인,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 뭐 누구 엄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해서 악을 쓰면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당시 검사가 너무 심하니까 당신 이러면 이거 양형이 도움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가해자라는 이 친부가 저렇게 막말을 피해자를 향해서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고개 빳빳이든 악마입니다. 저희 가족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폭력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위를 다툰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말이죠.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세상을 등진 딸이 남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딸의 절절한 애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 친불한 작자. 이 모습을 본 어머니의 심경 이어서 듣고 가시죠. 모든 과정이 녹취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재판장에서 이번에 틀었어요. 성추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앞에서 틀어주는데 다 공개성 다 들었어요. 남이라도 그걸 못 들어서 막 뒤에서 다 울고 그랬거든요. 그 성추행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아빠, 나 친아빠잖아. 내 친아빠잖아. 아빠 나 친딸이야. 친딸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데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예요. 고개 한 번 안 숙여요. 난 처음 봤다니까요. 악마예요, 악마. 지금 이 상황이 그 어머님이 진술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예요. 아니 자기 딸이 뭐가 됐든 본인이 진짜 했든 안 했든 간에 세상을 등진 상태에서 저런 광경이 펼쳐졌는데도 그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고개까지 빳빳이 들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거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재판정에서 이 당시 피해를 당하는 그 녹취를 갖다가 이제 트는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이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딸을 갖다가 때리는 퍽퍽하는 소리, 또 그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방청객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고개 한번 숙이거나 반성하는 기미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법정 구속 당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정말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미칠 것 같았다.
마음 같았으면 이 녹취를 다 공개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그 녹취 내용에서 적나라한 그 내용까지 상황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자가 딸의 존재를 아예 그냥 부정하는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 두 사람이 딸을 얻은 게 사실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좀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부가 시험관 아기는 조물주가 의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딸이 아니다. 이런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친부 측의 변호인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예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딸의 문제라고 딸에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해 당사자인 딸이 숨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변호사도 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서 지금 이 재판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머님은 너무나 지금 분하시고 그래서 나의 도움을 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거는 그런 심경은 이해가 가는데요. 형사 재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피해자 측은 출석하는 게 원래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사라는 그런 존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재판에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머님은 지금 워낙 하나라도 더 이걸 하고 싶으시니까 이걸 좀 안타까우신데 애초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요. 한 가지 그래도 어머님이 보시기엔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검찰에서 구형을 10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의 경우에도 5년에서 6년 정도의 형량인데 강제추행이 10년이면 거의 최고형으로 구형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걸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 변호인들이 가끔 법정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나와서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이런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근데 거기에도 법정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양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최대한 좀 피해자 측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4일, 오는 24일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도 저희가 나중에 전해드리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